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 주가가 저평가받고 있다며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가로 치솟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 비브랩스를 인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와 공매도 파문으로 개인 투자자의 불만이 거센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한 공매도 공시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LG화학이 폴란드에 축구장 5배 크기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습니다. LG화학은 폴란드 배터리 공장을 유럽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의 기업 분할을 제안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저평가받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과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가로 치솟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자회사들이 어제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62%로 삼성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전자 주가가 스마트폰과 반도체, 가전사업을 모두 망라하는 현재 구조 때문에 저평가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 미국 나스닥에 각각 상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를 2개로 분할한 후 지주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한다면 지금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더욱 강력한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주주들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특별 배당을 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주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은 엘리엇의 제안이 삼성전자로선 실보다 득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할 시나리오는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0.59%.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해선 지분율을 더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분 확대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만큼 이 부회장 입장에선 인적 분할을 통해 지분을 늘려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엘리엇의 지배구조 개편 요구에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개장 직후 170만 원까지 오르는 등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 비브랩스를 인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다 쉽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기업인 비브랩스를 인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합된 서비스 경험을 유저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비브사고요. 우리의 삼성의 개발자가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함으로써 삼성이 제공하려고 하는 이 AI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심화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구축할 핵심 내부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여행을 하려면 현재는 현지 교통과 숙박, 날씨를 일일이 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휴대폰에 부산 교통편과 시내 호텔, 날씨 좀 알아봐줘라고 말하면 해당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즉 연결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해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스마트폰도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보이스라든가 또는 어떤 대화형으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TV라든가 또는 어떤 냉장고 이런 다양한 어떤 가전제품에서도 사람에게 가까운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줘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 이게 저희들이 보는 비전이고.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모바일을 넘어 다양한 제품군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한층 편리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사태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경계감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이 공매도 공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시제가 시행된 이후 코스닥 일부 업종은 공매도 비중이 오히려 늘었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정보를 준다는 지적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와 공매도 파문으로 애초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매도 거래 후 3일이 지나야 공시 내용을 알 수 있어 개인은 공시를 접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당국은 이에 대해 공매도 상당 부분이 외국계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차를 두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체 주식 중 0.5% 이상 공매도할 경우만 공시하는 건 역시 소규모 공매도는 알 방법이 없어 문제입니다. 또 당사자가 아닌 공매를 대행해주는 증권사 이름으로 공시해 공매도 공시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당국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보더라도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시장 감시자가 일일이 찾아내 공시하는 건 무리라고 토로했습니다. 공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5천만 원도, 공매도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기는 투자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일부 업종은 공매도 비중이 오히려 늘어났고 그에 따라 주가 하락폭도 확대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인터넷 업종의 3분기 누적 공매도액 비중은 12%, 일부 종목은 20%대에 달합니다. 공매도 세력에 집중 타깃이 된 20개 종목 중 주가가 오른 종목은 3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7개 종목 대부분 두 자릿수 이상 하락했고 34% 넘게 빠진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정감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매도와 공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LG화학이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폴란드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에 첫 삽을 떴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폴란드 배터리 공장을 유럽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LG화학은 현지 시각으로 5일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열고 건설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공장은 폴란드 남서부 브로츠와프에 있는 LG 클러스터 내 축구장 5배 크기로 건설됩니다. LG화학은 폴란드 공장 건설에 약 4천억 원을 투자하며 2018년 말에는 연간 10만 대 이상의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현재 약 11만 대 규모에서 2030년 약 277만 대까지 급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LG화학은 폴란드 공장 건립으로 유럽 내 수주 물량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물류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및 부품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구본무 LG 회장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차세대 시장 선도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구 회장은 LG화학의 모든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지의 기공식과 준공식에 직접 참석할 만큼 2차 전지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이번 폴란드 공장이 완공되면 한국의 오창과 미국의 홀랜드, 중국의 난징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로 이어지는 배터리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LG화학은 현재까지 29개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해 누적 수주 금액이 36조 원을 돌파했으며 202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연간 7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4분기 경기도 여전히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흐름은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추세여서 제주와 서울을 중심으로 내년 봄쯤엔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4분기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와 서울, 대전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경기가 점차 나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400여 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4분기 제조업체 경기 전망 지수는 86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수출의 한 25%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 세계 분업고리가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공무역을 해왔던 것들이 좀 힘들어지고 있고 불확실성이 짙다 보니까 보호무역주의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는 전분기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해 추세상으로 바닥을 지나 내년 봄쯤엔 개선될 가능성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제주와 서울, 대전의 경기 전망 지수가 모두 100 이상을 기록해 경기가 나아지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철강업종의 전망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종의 경우 경기 전망 지수가 40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특히 수출은 24까지 떨어져 전 세계 선박 수요 급감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철강업종도 76을 기록해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와 중국의 과잉 공급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좋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갤럭시 노트 7, 아이폰 7의 블랙베리, 소니와 같은 외산폰까지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신제품 출시가 활발한데요. 이동통신사에서도 특정 통신사에서만 개통이 가능한 스마트폰인 전용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가는 SK텔레콤 전용폰 루나2. SK텔레콤이 어제 갤럭시 A8을 출시한 데 이어 선보인 또 다른 전용폰입니다. 이로써 올 들어 SK텔레콤이 내놓은 전용폰만 벌써 5개입니다. 전용 단말의 연이은 출시를 통해 고사양의 단말을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음으로써 시장에 실속형 프리미엄 단말에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KT와 LGU+도 중국 화웨이와 손잡고 전용폰을 출시하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KT는 지난달 1일 BY폰을 선보였고 LGU+는 지난달 29일 H폰을 내놨습니다. 이들 전용폰들은 출고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이 통사의 지원금도 두둑하게 책정돼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합니다. 실제 루나2는 SK텔레콤에서 현재 단통법상 가능한 최대의 공시지원금인 33만 원을 지원해 23만 8,700원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공시지원금 33만 원은 다른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지원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인 것과 비교해 월등히 큰 금액입니다. 이처럼 이 통사들이 공시지원금을 아끼지 않으며 전용폰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해당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 경우 가입자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프리미엄폰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향한 이 통사들의 전용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한남대교를 통해 출근하신 분들은 평소보다 심한 정체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쌀값 폭락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전국 농민회와 경찰이 대치하면서 이 한남대교 인근이 심하게 막혔는데요. 이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들이는 돈이 2조 4천억 원이나 되는데도 오늘 같은 대치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쌀 매입에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드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김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아무리 쌀값이 떨어졌다지만 이를 메우는데 2조 4천억 원이나 든다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2조 4천억 원 이거 어떻게 산출된 거죠? 네, 올해 생산된 쌀에 대한 직불금 예산으로는 애초에
1조 8,017억 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규모의 금액이지만 풍년으로 30만에서 35만 톤이 쌀 소비량을 초과해 남아돌 것으로 예측되고 정부가 이를 전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액이 더욱 커진 겁니다. 정부는 어제 쌀값 안정대책협의회를 열고 쌀 초과 생산분 전량을 올해 중에 매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가격은 10월에서 12월 산지 쌀값을 평균해서 책정하는데 올해 기준 쌀 30에서 35만 톤의 가격은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기존 예산 1조 8천억 원에 초과 생산분 매입 비용 6천억 원을 더해 2조 4천억 원이라는 액수가 산출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초과 생산분에 대한 매입 비용뿐 아니라 이 쌀 직불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쌀 직불금 제도란 쌀값이 목표 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그 차액만큼의 85%를 농민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 8,240억 원, 변동직불금 9,777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 중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하락할수록 지급하는 규모가 더욱 커지는데 직불금에는 상한선이 없어서 지금 같은 추세로 쌀 가격이 하락하면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만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쌀 매입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 쌀 소비량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생산된 쌀에만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쌀 소비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서 쌀 생산량은 그만큼 줄어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62.9kg으로 2006년 78.8kg보다 25.2%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468만 톤에서 433만 톤으로 7.4%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쌀이 남아돌면서 정부의 쌀 재고량은 8월 말 현재 175만 톤으로 지난해 9월보다 38만 톤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한 우리나라 쌀 적정 재고량 80만 톤의 2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농식품부는 2018년 10월까지 재고를 80만 톤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추가 매입 등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용이 점점 커지는 만큼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요. 이 정부는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우선 쌀 생산량을 줄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쌀 직불금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절대농지라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의 정비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자리에 공장이나 물류창고, 교육, 의료, 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10만 헥타르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5,000헥타르도 올해 안에 해제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논이나 벼를 재배한 농지에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일정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 조정제도 계속해서 논의할 방침입니다. 네, 이 쌀값 폭락으로 2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원인과 정부의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10조 원 이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경기 보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8월 중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다소 반등했으나 파업과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수출과 광공업 생산 부진으로 전반적인 회복세가 제약된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경제 활력 회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 최대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 실천할 것이라며 우선 재정, 정책, 금융 등 10조 원 이상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4분기 경기 보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 등 재정 보강에 4분기 잔여분 16조 6천억 원에 더해 4분기 재정 집행 규모 3조 2천억 원, 지자체 추경 2조 6천억 원, 공기업 투자 5천억 원 등 6조 3천억 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 투자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 집행 규모도 애초 계획보다 5천억 원 확대하고 유망 신흥국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를 위해 3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금융 패키지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국제금융기구 등에서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기 위해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재의 DTI 60%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외국에서 적용되는 DTI 기준과 비교하면 60%는 높은 숫자가 아니며 실제로 적용되는 DTI 평균은 30.3%라고 말했습니다. 또 집단 대출에 대한 DTI 적용과 관련해서는 선분양 제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분양시장 구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IMF는 한국의 DTI 한도 규제 60%가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30%에서 50%까지 끌어내려야 하고 집단 대출에도 DTI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DTI 규제를 원래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임 위원장의 오늘 발언은 결국 IMF의 권고와 한국은행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셈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서울 강남과 서초, 강동구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년 반 만에 6조 8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강남과 서초, 강동구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013년 말 20조 9천억 원에서 올해 6월 26조 7천억 원으로 32% 증가했습니다. 이들 3개구의 증가 규모는 이 기간 서울시 전체에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금액 비율 15%보다 2배가 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저금리 기조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며 부채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과 HMC 투자증권의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1임용 상품의 모델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SA 다모아 시스템에 따르면 3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메리츠 ISA 고수익 지향형 B가 누적 MP 수익률 9.04%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HMC 투자증권 수익 추구형 B2가 같은 기간 8.83%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수익률 상위 10개 상품 명단에는 메리츠 종금증권이 4개, HMC 투자증권이 3개를 올렸습니다.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지난 4월에 내놓은 우리 1임용 글로벌 우량주 ISA가 4.24%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증권사는 1.4%, 은행은 1.11%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전체 평균은 1.32%로 집계됐습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빚어진 물류 대란이 겨우 수습돼가는 와중에 화물연대가 10일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고 급유선 선주들도 같은 날 동맹 휴업을 예고해 부산항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지역 주간 아파트값은 0.21% 오르며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0.05%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19일 조사 때 0.22% 오른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지난 3월 출시한 중형 세단 SM6의 누적 판매 대수가 4만 500세대를 기록했습니다. 7분에 1대씩 팔려나간 셈입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제주와 남부 지역에서 7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는 등 전국에서 10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태풍 차바가 지나가고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되찾았는데요. 계속해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져 퇴근길에는 다소 추운 날씨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서울, 대구 16도로 다소 춥지만 오늘보다는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4도에 낮까지는 구름만 많기 때문에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남부지방 30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청과 경북 북부로도 10에서 40,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방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은 반면 남부지방으로 가을빛이고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럴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낮까지는 대체로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기 시작해 밤이 되면 충청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 동해안 지방으로는 밤부터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속초 18도, 강릉 19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이 되면 남부지방 비가 오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은 전주 24도, 부산 대구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전해상의 물결이 다소 높게 일 것으로 보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남해상으로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전해상으로 흐려져 비가 오는 가운데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할로윈 토요일에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는데요. 이에 따라 한글날인 일요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밑돌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투기적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든 공시제도가 한미약품 사태에서 보듯 있으나 마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실효성 있는 제도와 합당한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생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